개최국 멕시코에 아쉽게 덜미를 잡힌 홍명보호가 32강 운명이 걸린 남아공과의 최종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토너먼트에 오르지만 지면 탈락할 수도 있는 외나무다리 승부인데요. 필승 승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와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멕시코전에서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조차도 한국이 전술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체코전과는 달리 손흥민 선수의 교체 타이밍이 좀 일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단 홍명보 감독의 전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경기였다는 생각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1차전 체코와의 경기와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 큰 전술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좋게 말하면 실리적인 컨셉,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차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다만 1차전과 2차전의 차이는 1차전은 우리가 역전승을 했고 2차전은 우리가 실점을 하면서 상황을 만회를 하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경기를 내줬을 경우에 꼭 따라오는 얘기가 결국에는 너무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1, 2차전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경기를 했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전술적 접근법, 그러니까 이 월드컵을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 월드컵을 치를 것인가가 엿보였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3차전 상대인 남아공과의 이제 대결에서는 호재도 좀 따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모코에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 남아공전의 핵심 승부처가 수비 뒷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코에나의 결장이 우리 대표팀의 전술 구상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남아공의 모코에나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후방 플레이메이커이자 중앙 미드필더의 핵심 선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황인범 선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선수가 징계로 결장한다는 거 그리고 또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가 있는데 아스나 선수라는 선수가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3차전까지도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선수의 결장이 일단 우리 대표팀에게는 상대의 전력을 떨어뜨려주는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3차전에서 비기만 해도 조 2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아공 역시도 지난 체코와의 경기를 비김으로 해서 우리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은 우리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면서 남아공 역시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장 이 경기에서 위험한 게 비겨도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남아공은 사력을 다해서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우리를 상대로 덤벼들 거고 계속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할 거고 지난 1, 2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거칠게 우리 선수들을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대표팀이 1차전, 2차전 실리적인 컨셉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3차전에서도 똑같은 전략 전술로 접근을 했을 때 상대는 반드시 이기려고 덤비고 우리는 비겨도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상대에게 먼저 선제 득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경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남아공은 A조에서 전력이 당초에도 가장 약하다고 평가가 됐던 팀이고요. 실제로 이 월드컵 두 경기 뚜껑을 열었을 때는 체코와의 경기에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객관적 전력도 그렇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도 그렇고 우리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이 경기를 비교도 되니까 안주하면서 경기하기보다는 반드시 이기고 32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되지만 그래도 꼭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멕시코전을 다시 좀 돌아보면 날카롭게 좀 크로스를 날렸던 엄지성 선수가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운이 좀 안 따라줬다. 그래서 남아공전에서는 골 장면을 꼭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남아공전에서 엄지성 선수를 선발 카드로 좀 기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엄지성 선수는 측면 미드필더 혹은 윙포워드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우리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엄지성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는 상황을 만회해야 되는 시점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왼쪽 측면에서 윙백 역할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올라가서 공격을 맡는 역할이었는데 아마 우리 팀의 컨셉도 그렇고 일단 선발로 기용하기에는 수비 안정의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선발로 뛰기보다는 지난 경기들처럼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저한테 처음에 질문도 주셨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교체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1인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때문에 우리가 득점도 하질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는데 1차전도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교체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교체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고 어떠한 공격적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아이디어에 있어서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가 드러났어야 되는데 사실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기존에 뛰던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는 것까지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 다음의 선택지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이 경기에 임하려고 했는지가 모호했던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엄지성 선수 들어가고 조규성 선수, 오영규 선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상대를 많이 흔들면서 그제서야 찬스가 났는데 한편으로는 멕시코가 그 시간 즈음에는 뒤쪽으로 내려앉으면서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 지역이라든가 측면에 공이 원활하게 투입이 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경기 초반부터 해서 또 실시간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남아공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또 이외 선수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강인, 이기혁, 백승호 등 대표팀의 핵심 자원들이 이미 경고를 한 차례씩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가긴 하지만 또 지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수들이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해야 되긴 한데 선수들이 경고 한 장을 더 받으면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가 일부 있긴 한데 네. 그런 선수들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을 한다거나 정말 본인의 경고와 우리의 위기를 맞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움츠러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32강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 경기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은 결국에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고 다만 그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끔 경기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르게 우리가 득점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골이라든가 다득점, 대량 득점 경기로 경기가 이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굳이 남아공을 상대로 수비하는 상황에서 거칠게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반칙으로 상대의 역습을 끊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일찍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 3차전에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일찍 그리고 먼저 득점을 하면서 남아공 선수들을 압박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현재 환경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고지대 같은 것들이 보병이었다면 이번에는 몬테레이에 미친 폭염을 또 많이 꼽고 있더라고요. 현지 매체에서 경기 중단 수준의 더위다 그리고 또 사망 경고까지 언급을 할 정도인데 극단적인 이런 기후 조건 사실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후반전에 특히 체력 싸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체력 관리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 적응을 위해서 솔트레이크에서 전지훈련했고 네. 그리고 조별리그 1차전, 2차전을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과달라라에서 했습니다. 그 전지훈련을 치렀던 미국 솔트레이크도 그렇고 과달라하라도 그렇고 비교적 고지대이기 때문에 고지대 치고는 아주 시원한 편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더위를 피해서 경기를 준비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3차전 몬테레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곳은 온도도 높을 뿐더러 습도도 이제 높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뛰어야 되고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보다는 남아공 선수들에게 유리한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지대에서 긴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반면에 남아공 선수들은 애틀랜타에서도 경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에서 경기를 하는 게 조금은 익숙한 상태로 이 3차전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리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예. 선수단의 뭐 체력 상태라든가 아니면 그 경기에서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심했다면 교체 카드를 적절하게 쓰면서 경기를 영리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런 기후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겠죠. 네, 체력 분배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아공을 잡고 나서 이제 조 2위로 32강에 진출했을 때의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대로는 개최국인 캐나다가 되거나 아니면 또 우리와 악연이 깊은 스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두 팀 중에 어느 팀을 만나는 게 16강을 선점하는 데 더 유리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A조 2위로 32강에 올라가면 B조 2위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캐나다와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캐나다는 상당히 공격지향적인 팀이고요. 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엇비슷한 컨셉으로 경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실리적이고 그리고 어떤 팀을 만나도 쉽게 실점하지 않고 그리고 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보스니아를 만나서 4골을 기록했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공격에서의 어느 정도 해답도 이 대회를 통해서 찾은 스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스위스를 만나건 캐나다를 만나건 각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좀 우려사항들, 약점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누굴 만났을 때 우리가 더 낫냐 이런 거보다는 그것은 조별리그 3차전 끝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남아공과의 경기 잘 치르는 거 그리고 남아공과의 경기를 통해서 32강에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공격에서의 세밀함이라든가 공격에서의 아이디어들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를 만나건 스위스를 만나건 우리가 상대의 어떤 활동량 그리고 수비 조직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깨야만 우리가 또 16강에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전을 통해서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이라든가 또 공격 상황들, 골 결정력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마련이 돼야 되겠죠. 네, 저희는 이렇게 좀 경우의 수들을 막 따져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패배를 했지만 위축되지 않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때도 보면 뭐 과거보다 지금이 좀 더 낫다, 카타르 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도 있고 뭔가 멘탈이 확실히 좀 단단하게 또 긍정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확실히 이제 4년 전과는 다른 환경이죠. 카타르 네. 월드컵 때 조별리그 3차전 전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하고 그리고 또 타국의 경기 결과에 도움을 받아야만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네.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토너먼트 진출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승부 이상을 하게 되면 이기거나 비기게 되면 조위 2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 선수들을 그렇게 밝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토너먼트에 한번 올라갔다는 그 경험 자체가 이번 월드컵에 임해서는 상황이 확실히 좋아진 게 맞잖아요. 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좋은 경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면은 토너먼트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선수들이 그런 밝은 분위기라면 3차전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또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또 재밌었던 부분이 아기레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요르카 시절에 이제 스승과 제자였기 때문이었는데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이 공을 못 잡게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다라고 또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강인 선수 그래도 옛 스승 앞에서 뭔가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이려고도 애썼을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네. 뭐 아들과 아버지 같은 관계로 볼 수도 있지만 나이 차이를 봤을 때는 손주와 할아버지의 관계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정말 좋아한다고 느껴지는 여러 포인트들이 예전에 마요르카 시절부터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기레 감독이 이제 겸손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아기레 감독이 정말 영리하게 이강인 선수를 잘 봉쇄했어요. 네, 그것이 이 경기에서 우리가 또 멕시코를 상대로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질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는데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기에는 좀 안 좋은 결과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국이 지금 영국 BBC가 1차전 직후에 선정한 파워 랭킹에서 29위라는 좀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1위를 차지했고요. 우리나라는 29위. 좀 평가는 아쉽긴 합니다만 이 남아공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외신들의 이런 평가를 좀 뒤집을 만한 반전 카드가 있다면 저희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한 경기를 통해서 상황은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내용을 통해서 남아공을 시종일관 괴롭힌다면 당연히 평가는 좋아질 거고요. 네. 그런 외신의 평가가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멕시코와의 경기가 결정적이었어요.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우리가 멕시코를 상대로 유효 슈팅이 나온 시간대가 85분 넘어서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을 정도고요. 네. 그리고 기대 득점 값이란 얘기를 요즘 축구에선 많이 하는데 네. 기대 득점이 특정 상황, 특정 지역에서 슈팅을 했을 때 득점이 될 수 있는 값을 기대 득점 값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당 시간 동안 멕시코를 상대로 기대 득점 값이 0.16골 정도였습니다. 네, 이런 경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매체들은 혹평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는 이런 지표들을 많이 바꿔놓으면 우리가 남아공을 상대로 득점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찬스 많이 만들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숫자들이 늘어나면서 평가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만큼 물론 우리 선수단이 그런 매체의 평가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 잘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이런 지표들을 바꾸는 3차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남아공전을 앞두고 전반적인 승리 전략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